도봉산 선왕대신 도봉산. 한 외국인이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도봉산의 산신. 지금 그는 무엇을 빌고 있을까요? My lifelong goal, as it has manifested, I want to make it internationally well known. I would like Korea to become a famous country for mountain hiking. A specific goal, before I retire, start those mountains on the road to be recogniz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f I can accomplish that before I retire, I will feel satisfied. 그는 왜 이토록 우리 산을 알리려 하는 걸까요? 우리 산에 빠진 푸른 눈의 산객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저 푸른 산에서 이들은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한반도 전역 첩첩이 들어찬 우리 산. 그 골골마다 잠들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기에 오히려 잘 몰랐던 우리 산의 이야기를 찾아서 산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 그 무대는 산이었습니다. 삼국유사 기편 천머리에 수록된 단군 신화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자 환웅은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으라 하고, 호랑이는 이를 지키지 못했으나 곰은 인내 끝에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웅녀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단군 왕검, 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시조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후 단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첩첩산중. 지리산 청학동 깊은 골짜기에 기이한 경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평의 대지, 3만 개가 넘는 돌탑. 판타지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기계 없이 손으로만 만들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 사람, 한풀선사입니다. 빗방울이 산의 구석구석을 두드리는 아침. 한풀선사는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돌을 쌌습니다. 새벽여 명이 밝으면 밖으로 나가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돌을 하나씩 적당한 위치에 맞춰 쌓는 것이 그의 일상이자 수련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대체 뭘 만들려나 싶지만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하루하루 쌓아온 시간들이 지금의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 땅에서 돌을 파서 들고 와서 이렇게 탑을 쌓고 성을 쌓은 거죠. 이 돌을 땅에서 파면 그게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탑이 되고 또 건물을 세우는 축대가 되고, 한 42년을 쭉 이제 손으로만 쌓고, 지금도 손으로만 쌓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죠. 두메 산골, 하루 종일 돌을 쌓는 일상. 청춘을 모두 이곳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쭉 이 땅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이 한국의 우리 민족의 민족 성전,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이
민족의 구심점이 될 거라 믿었던 한풀선사는 새의 존재를 모시는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장소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백산에 나라를 세우고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서 아사달 도읍을 세우고 이렇게 한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산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를 다 끝내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됐다고 봅니다. 환웅이 내려온 곳도 단군의 마지막 거처도 산이었으니 그들의 집을 산에다 짓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단군 신화의 결말은 이랬습니다.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에서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후 그의 나이 1908세가 되던 해 단군은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 고조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이 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고구려 해모수는 웅신산에, 신라 박혁허세는 양산에, 가야 김수로 왕은 구지봉에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이 내려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높으냐? 산이 제일 높죠. 그럼 산만 있느냐? 산에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신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신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은 하늘과 만나는 신성한 곳이자 민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조 단군이 그랬듯 언제고 돌아갈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군 이후 4번의 천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입니다. 첫 소절과 후렴구 모두 산을 노래합니다. 연이어 2절에서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산이 나옵니다. 애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한 나라의 어떤 민족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한국의 산에 대한 어떤 생각과 관념이 굉장히 긴밀하게 짙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God save our gracious queen. Freedom and peace is day. Oh, say can you see? 带les gens remplis de voyance. 把我们的血肉筑成我们新的长城。 Ne fait chez Woody, oh mia. 국가에 산이 등장하는 사례는 저는 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제 천황에 대한 예찬을 하고, 중국도 인민들의 진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이제 산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번엔 같은 한민족 북한의 국가를 들어볼까요?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은 아닐까 짐작이 드는데요. 탈북 후 남한의 털을 잡은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된 임수빈 씨. 그녀는 젊은 시절 부르던 북한의 국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운금의 자원도 가득한 백두산 기상을 담고 굴러. 애국가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남북한의 국가는 쌍둥이처럼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북한 애국가에서도 산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산이 포함된 것은 결국 북한도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비롯한
그런 산을 숭상하면서 산의 정기를 받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울려 퍼지는 두 개의 애국가. 이 기묘한 앙생블의 접점에 산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산 사랑은 참 유별납니다. 즐겨하는 취미활동 통계에서는 10년째 등산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전 국민의 3분의 1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습니다. 한 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만 4,500만이라니 이쯤이면 온 국민이 등산객인 셈입니다. 실증 안 나고 항상 오고 싶으면 산 자체가 내 마음의 고향이야.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그냥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산은 우리 심장과 같은 거죠. 심장. 사람을 숨쉬게 만들잖아요. 산이, 자연이.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가 사는 곳은 산기슭 혹은 산과 산의 사이입니다. 마을은 언제나 산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럼 산이 없는 곳에선 어땠을까요? 전라북도 김제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곡창지대입니다. 한반도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죠. 김제의 작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불렀던 교가에는 어김없이 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기를 받아 큰 인물이 되라는 뜻이었죠. 아니 그런데 김제의 교과에도 산이 들어간다는데요. 해사한 웃음이 매력적인 10살배기 아이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그렇다면 가사에 있는 조종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야 위로 조심스레 솟아오른 이 작은 언덕이 바로 조종산이랍니다. 사실 조종산이란 그 지역에서 신성시대는 크고 영험한 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두산인데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 산이 백두산만큼이나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조종산은 사실 굉장히 작은 언덕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산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의 정기를 받고 그 정기에서 마을을 유지시켜 나가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지에서도 이어진 참 대단한 산사랑입니다. 이 지극한 산사랑의 전통은 우리의 피를 타고 흘러 쉼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반도의 동과서를 잇는 관문 대관령 깊은 골짜기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인적이 드문 이곳이 오늘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릉 단오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단오 전후 한 달간 열리는 축제로 대관령 지역에서 1000년이 넘게 전승돼 왔는데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중에도 이어져 지역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단오제를 여는 첫 번째 의식, 대관령 산신제가 열립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강릉 단오제만의 순서인데요. 대관령 산신제를 제일 먼저 지내요. 먼저 산신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런 걸 합니다. 고하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에게 산은 각별한 의미였습니다. 때문에 산을 관장하는 산신은 아주 친근하고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강릉 사람들에게는 이 대관령이라는 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강릉 사람들은 한양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대관령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령을 지키는 그 신에게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관령 지역은 강릉 사람들에게는 물도 나눠주고 혜택을 주잖아요. 주민들에게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여기에는 호랑이도 살아서 대단히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산신제를 올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산신당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의 복장이 눈에 띄는데요. 공관 수저. 유교식 옷을 입고 유교식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산신에게 유교식으로 제사라니요. 그런데 그 뒤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무속인들입니다. 제사 이후로는 신명나는 굿판이 벌어지는데요. 산신당에서 유교식 제사를 올리고 또 굿을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종교 간 대화합의 장입니다. 출생이 하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산이에요. 우리 인수인간들은 이 기를 받으면은 이 산의 기를 받잖아요. 자손들 명자리면 산신님 전에 뭐 이름도 올리고 산신제를 또 지내고 산신굿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 산신에게 가장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이 강릉 군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강릉시장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유교 국가 조선의 관료가 산신제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근데 유교가 들어왔을 때는 실은 이 무속신앙을 대단히 배척을 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를 지켜주는 이 무속신앙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유교의 그 지배 질서를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배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또 새로운 활력을 얻어간다는 것을 보고 결국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는 생기고 또 사라져도 산천은 그 자리에 있는 법. 백성들은 산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에서는 산신 섬기기를 허락했고 더 나아가 지방관리가 초헌관이 되어 산신제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민초들의 진한 산사랑이 이 기묘한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신라의 수도 경주입니다. 거리마다 천년의 흔적이 질비한 경주. 그 중에서도 이곳 남산은 유독 불교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바위마다 부처님이 새겨지고 사찰이 세워지고 온 산이 부처님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경주에 살아온 경주문화원 김윤근 원장. 남산에서 꼭 만나 뵈야 할 부처님이 있다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서남산 초입에서 10여 분 거리면 만나게 되는 대나무 숲에 쌓여있는 이 석불. 보물 198호. 경주 남산 불곡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석실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 부처님. 실은 하나의 큰 바위를 파내 그 안에다가 부처님의 형상을 아로새긴 겁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하기보다 원래 저런 부처님이 저 바위 속에 계셨는데 또 복숭아 씨앗처럼 원래 이 안에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찾아내서 보니 이 안에 계시고 있었구나. 하늘과 맞닿은 산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큰 산을 섬기고 거대한 바위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후 불교가 전파되면서 사찰들은 백성들의 신앙처였던 산의 터를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섬기던 바위 속에 부처님이 숨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바위에서 나온 부처님은 하나 둘 들어가 산을 가득 덮었는데요. 지리산의 26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산에서 불교 유적만 600여 점이 남았습니다. 신라인들을 죽으면 화장한 뱃가루를 그 뼈항아리를 부처님 건방에 가서 묻어두가 죽은 영혼이라도 나는 부처님 곁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겠다. 불교가 들어와서 부처님이 바위마다 골골 탑이 세워지고 불상이 조성되니 자연적 이곳은 불국 정토가 되고 부처님 나라가 되니 이 남산에는 뼈항아리, 뼈단지, 골로가 엄청 많이 발굴됩니다. 오늘까지도 몰래 죽으면 화장한 뼈가루를 이 남산에 갖다 묻는 사람들이 불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죠. 산이라는 실제 장소를 이상세계로 탈바꿈시킨 이 산사랑은 우리 전통문화 안에 다채롭게 녹아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70%가 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산지 혹은 산악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의미는 단순히 산이 70% 물리적 환경으로 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주거, 생활사, 뭐 정신까지도 다 어떤 산과 산이라는 프리즘에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다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문화나 역사나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산이 없었더라면 우리 5천년 민족이 유구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산은 어쩌면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신성한 것, 그리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산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네 삶은 산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깃들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산이 내어놓은 길을 따라 초월하게 만들어졌고 나라의 수도나 지방도시, 마을을 막론하고 산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죠. 민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를 산에 묻었습니다. 죽은 육신도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산에 쳐서 산소라고 하죠. 한민족의 삶이란 산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서 산에 기대어 살다가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있으면 삼신을 타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삼신을 가장 많이 타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산에 이제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제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산. 사람들은 산에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 살면 좋은 일이 찾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풍수의 탄생입니다. 풍수란 자연 환경이 인간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전제로 좋은 땅, 명당을 찾는 이론입니다. 명당은 산수의 형세와 방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땅에 생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것입니다. 바람을 막는 것도 산이요, 물의 근원도 산이니 풍수의 핵심은 산이었습니다. 산의 모양과 배치를 기준으로 도읍과 궁궐터를 정하고 집터와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산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풍수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풍수는 황제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풍수를 황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처럼 풍수적 실천이, 활용이 전 계층적으로 전국적으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부터 서민까지 조선 후기에서는 아주 일반화돼서 다 어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천이 산인데다 산이 있는 곳엔 응당 물이 있기 마련이니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꽃을 피웠습니다. 산도 물도 풍부하니 명당도 많았습니다. 풍수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 명당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봉화 달실마을입니다. 산이 마을 뒤편을 포근히 감싸고 앞으로는 물이 휘감아 도니 배산 임수, 풍수 문외한이 보아도 명당 소리가 절로 나올 절경입니다. 달실마을은 안동권 시 집성촌입니다. 500여 년 전 충제 권벌이 자리를 잡고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달실마을은 평소보다 분주해 보입니다. 마을 부녀자들이 한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전 과정 기계 없이 사람 손으로만 합니다. 맛은 단연 일품. 다른 한과보다 훨씬 웃돈을 줘야 하는데도 대목마다 밀려드는 주문 탓에 야간 작업까지 한답니다. 이 달실마을 한과의 비결은 안동권시 가문에만 전해지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대로 이어온 것은 한과의 비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동권시 선대가 남긴 전통이 고스란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충제 권벌의 19대 종손 권용철 씨. 종가 옆에 있는 충제 박물관의 학예사로 선대가 남긴 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충제 선조로부터 19대 손이고요. 종갓집의 또 큰아들이기도 하죠. 충제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은 무려 1만여 점. 국가지정 보물만 484점입니다. 어디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모두 이 마을에 전해지던 것입니다. 특히 다른 곳에선 대부분 소실된 임진왜란 이전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그 책에 보면 질병이나 전쟁이 피해갈 수 있는 4곳 중에 한 곳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예전에는 전쟁이 다 피해갔어요. 저희 그 집안의 유물이 임진왜란 이전의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병이 돌면 옛날에 보면 오래된 책들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저 오래된 저 책에 귀신이 붙었다. 태워버려라. 근데 이제 그만큼 병이 또 안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달실마을은 인재가 많이 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충제 권벌이 마을에 자리 잡은 후 70여 명이 넘는 과거 급제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산 덕분에 가문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기 산을 보면 마치 그 센 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포근한 이불의 역할, 그 다음에 닭의 날개, 알을 품었을 때 닭의 날개의 형상,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 전문가들은 달실마을에 닭산이 관직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금계, 닭은 벼슬이 있죠, 여기. 그건 그 벼슬이지만 벼슬, 나라 그 벼슬과 같은 걸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면 나중에 큰 국가의 관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닭은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 그 다산이죠. 하지만 웬일인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풍수가 훼손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실마을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가장 닭하고 삼각된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가 마디마디 이어가잖아요. 기차 마디마디 이어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 동네를 마하기 위해서 달목에다 기차 굴을 뚫었어요. 달목에다가. 아니 사람도 목을 수술해보면 목을 잘라보면 이건 완전히 뭐 즉사할 거 아닙니까? 일제가 이리로 기찻길을 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내려던 길을 돌려서 마을 앞 닭산의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한말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 11개 시군 초대 이병대장 이 동네 출신입니다. 초대 이병대장 권세자 연자 저한테 정조 할아버지 돼요. 그리고 그런 생질은 상해 김구선생 임시정부 수절 때 초대 국무령 안동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동네가 독립유공자가 12번이 났어요. 독립운동의 기운을 꺾기 위해 산의 맥을 끊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기찻길이 놓이고부터 실제로 이 마을 출신 공직자가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과거가 막 쏟아진 마을이 딱 부장판사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이 기차길을 돌려달라고 한때는 막 우리가 시위도 하고 이랬어요. 그 과거가 막 쏟아진 마을인데 지금 뭐 부장판사 한 사람 나온다고 해도 말도 아니죠. 정말 산의 맥이 끊어지면서 불운이 찾아온 걸까요? 낭남 정맥의 끝자락에서 솟아오른 이곳 구지봉은 김해김 씨의 시조 김수로왕이 내려온 곳입니다. 서기 42년 사람들이 이 언덕에서 구지가를 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로왕을 맞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가야 문화의 성지고 또 김해인들의 자부심이 얽혀 있는 곳이라고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야는 멸망했지만 이후에도 구지봉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는데요. 조선 후기 1820년경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남쪽 바다에서부터 김해 업성의 남문을 지나서 이렇게 북문을 지납니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고갯길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지봉을 피해서 이렇게 길을 빙 둘러서 이렇게 가도록 그려져가 있습니다. 구지봉은 거북이의 머리요, 수로왕 기능이 있는 언덕은 몸통입니다. 구지봉 옆에는 숨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북이가 물을 마시러 들어가는 형국이라 길지 중에 길지랍니다. 그 덕분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해김씨지요. 수로왕의 후손은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지봉은 어쩐지 좀 괴이한 모습인데요. 위에서 보면 이어져 있지만 그 아래로 차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관통합니다. 거북이 목이 터널이 된 겁니다. 이제가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구지봉 목을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신장로를 낸다는 명분하에 거북이의 목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지맥이 끊어져서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 거북이도 생물이니까 사람처럼 그 사람도 자르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인물이 없고 평범하다 하는 거 김 씨가 지금. 광복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지봉에 잘린 맥을 다시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도로를 덮고 산을 잇기란 어려운 일.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도로 위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지봉 거북이의 목은 지금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김해에서도 대통령이 나오시고 또 김해 김씨 수로왕의 후손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 지맥잇기 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산이 훼손되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산을 건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폐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너무나 소중히 여겨온 산이기에 맥이 잘렸을 때의 충격과 두려움은 더욱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찾은 두 곳의 명당에는 모두 산의 지맥 훼손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산을 잘 지켜야 복이 온다는 믿음은 임금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산지 관리에 힘썼습니다. 백악산 반에 제사를 지내라. 남산 즉 목멱산을 목멱대왕으로 봉한다. 백악산의 신에게 녹봉을 하사하노라. 백악산 돌채취를 금지한다. 내가 친히 삼각산의 내맥과 승문원 산맥의 형세를 보았노라. 전하, 나라의 주산인 백악에서 큰 돌이 떨어졌으니 이 재앙이 어찌 예산 일이겠습니까? 산에 대한 관심은 조선말 고종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전하, 옛 명철한 임금들도 모두 명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5 명산에 지성으로 기도하면 나라의 명맥을 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들은 산지를 보존해야 왕실이 굳건하리라 믿었습니다. 특히 도성을 둘러싼 백악산, 남산, 인왕산, 낙산 이 4산에는 집이나 무덤을 만드는 것도 또 나무를 하거나 돌을 캐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산의 기운을 해칠까 염려했던 겁니다. 한양 도성은 백악이라는 주산이 있고 또 조산인 북한산이 있고 그 조산이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능선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 땅을 지켜주고 한성부 수도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은 산줄기 안에 맥이 뛰고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모든 산이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백두산에서 내려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 백두대간을 국토의 허리요 뼈대라고 보았습니다. 큰 줄기 백두대간에서 가지가 뻗어나가 정맥이 되고 지맥이 되어 전 국토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그 척추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겼죠. 백두산의 모든 산의 기운이 산 능선을 타고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에 상처가 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궁궐의 배치가 결정되기도 했는데요. 영조 때 만들어진 경복궁도에는 궁궐의 건물과 지형이 간략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궁궐 가장 깊은 곳 교태전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아미산입니다. 왕비의 침전이 교태전, 그 뒤에 있는 산이 바로 아미산입니다. 지도에도 유난히 우뚝 크게 그려졌고 이름에도 높을 아자를 썼습니다. 사실 아미산은 경회로 연못을 조성하면서 나온 흙을 쌓아 만든 인공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정원을 왜 거대한 산맥처럼 표현했을까요? 풍수에서는 산줄기가 와서 끝나는 부분에다가 거기에다 길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태전이 이 혈차가 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산 능선이 이만하게 있어야 돼요. 백두대간에서 한북장맥이 갈라져 가지고 북악산을 일으키고 북악산의 가운데 산 능선이 쭉 중출맥이 와서 혈을 맺어놓은 곳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산이 아미산입니다. 조선 왕실은 명당에 자리 잡고 산이 주는 좋은 기운을 누리려 애썼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의 궁궐의 배치를 좌우할 정도로 산은 묵직한 무게감으로 우리 역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릇 좋은 풍수가 있다면 나쁜 풍수도 있게 마련. 그렇다면 사람들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땅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놀랍게도 우리 선조는
좋은 풍수를 만들어내는 편을 택했습니다. 자연지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고려 초 도선국사가 제시한 비보 풍수입니다. 비보란 풍수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얘기하는 명당터라는 것은 완벽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 쓰자, 그런 것이죠. 비보의 방법은 무궁무진 천차만별입니다. 그중 조산은 비보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말 그대로 조산, 산을 만드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산이 필요한 위치에 숲을 조성하거나 마을 앞에 크게 자라는 당산나무를 심어 산을 대신하는 겁니다. 양양조산리는 산이 필요해서 산을 만든 대표적인 마을인데요. 설악산에서 바닥까지 그 맥이 이어져야지만 말하자면 잘 산다, 또 인물이 난다. 고승이 얘기해서 조산이라는 걸 말하자면 산을 만들었다. 폭이 한 500m, 기레기가 약 한 2km 되는 송림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서 있다는 거는 하나의 산으로 상징하는 인재가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걸 애지중지 기르는 거니까 그 소나무에 대해서 애착이 워낙 많았죠. 여기 사는 주민들은 공동체로서 이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비워가지 못하게 애를 써가면서 갖고 왔어요. 실제 산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는 게 여의치 않을 땐 돌탑을 만들거나 돌기둥을 세워서 산처럼 여겼습니다. 평야에서는 지명에 산을 넣어서 실제 산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이어져 온 기상천외한 비보풍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참동굿을 마련하여 참동으로 밟아내니 아이 셋이 정승옷을 갖춰 입고 부녀자들의 등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지금 아이들은 진해를 밟는 중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을 맞은 전북 남원시 보절면입니다. 삼동 군놀이가 한창입니다. 양촌, 음촌, 개신 이 세 마을은 어깨를 맞대고 살면서 700년째 해마다 군놀이를 해왔습니다. 세 마을을 지키는 산은 해발 700여 미터 계룡산입니다. 이름처럼 봉우리가 숱하게 벼슬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산 아래 회산천과 만나는 이 지점이 천하의 대명당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은편에 있는 이 진해 모양의 산, 약산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죽어나가고 마을에 큰 인물이 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 진해산에서 찾았습니다. 진해 오고 다가고 극이고 극과 극인 게 싸웠으니까 애기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술해야 된다. 하고 세 마을 어른. 진해 모양의 산 때문에 이런 화가 닥치니 마을 사람들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진해산의 기운을 밟는 군놀이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애들이 진해를 밟으면서 그 진해를 이겨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굿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군놀이의 중심은 자연히 마을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재현하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진해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군놀이를 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 마을 어른들이 농사를 다 어지간히 마무리를 해놓고 음식을 장만해서 당산 밑에서 막 빌고 우리 애기들
나면은 몸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막 비르니까 그 뒤로 이제 다 가고 지내오고 싸움을 안 해서 그 뒤로는 아이들이 안 죽었어요. 정말 군놀이 덕분이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산이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물도 일직선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잘 고이지가 않죠. 그러면 쉽게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땅은 뭐가 지금처럼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살기가 좀 부적절해요. 그럼 특히 누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쉽게 많이 병이 들죠. 심지어 불안감을 준다라고 할 때 지네밟기를 함으로써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동네에서 함께 구슬한다면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울리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사가 없었을 때는 병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랑을 하면 그건 어떤 약을 쓰면 돼. 그러한 것들이 구세 형태, 모임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삼동구세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수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에서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군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었으니 중요한 연례 행사가 됐죠. 부족한 산세를 보완하려다 700여 년 전통의 어엿한 놀이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비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상적인, 물질적인, 문화적인 비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민속놀이라는 비보 형태가 또 얼마든지 있을 또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잘데없는 땅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땅이라 여겼던 것들을 갖다가 그곳에 나무를 심거나 절을 짓거나 해가지고 그 땅을 더 활용할 수 있고 그곳이 복받는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아주 진실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산의 형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곳을 버리는 게 아니라 놀이로서 보완하려 했던 마을 사람들. 삼동 군놀이 안에는 산을 사랑했던 우리 선인들의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지난 반만 년 산에서 태어나서 산과 함께 살아온 우리, 산의 결의. 백성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가 산을 사랑했던 흔적은 우리의 피 속에 남아 전해졌고 산은 우리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보았으나 미처 다 보지 못했고 올랐으나 끝내 닿지 못했던 우리 산의 이야기.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잘 몰랐던 우리 산의 역사. 그것은 산과 함께 살아온 산의 민족,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